1. 장례식 날 밤 유언장. 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조문객이 돌아가고 빈소에는 우리 삼남매만 남아 있었죠. 오빠는 구석에서 담배를 끄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동생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오빠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물었습니다. 유언? 무슨 유언? 동생도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선명하게 유언장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고인께서 본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저는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작년 6월에요? 순간 작년 여름 아버지가 수진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시며 집을 나서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동번지 주택 한 채, 공시지가 기준 약 4억 2천만 원. 위 부동산은 장녀 김수진에게 상속한다. 순간 장례식장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동생도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장녀에게만이요? 법무사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예금 및 보험금은 고인의 치료비와 장례 비용으로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오빠가 법무사 쪽으로 다가가 서류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아버지가 쓰신 거 맞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요? 법무사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 의사 능력 확인 모두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동생이 제 쪽으로 성큼 다가와 묻습니다. 누나, 이거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그때 오빠가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김수진. 솔직히 말해. 아버지 말년에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멍하니 오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오빠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집 한 채 때문에 아버지 마지막까지 붙잡고 흔든 거 아니냐고. 유언장까지 쓰게 만들고.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누나, 그래도 법으로는 우리 셋이 3등분이야. 유류분 청구하면 우리도 받을 수 있어. 그때 밖에 있던 오빠 아내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변호사 알아봐야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빠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집 때문에 아버지 죽음도 이용하는 거냐? 너 사람 맞냐?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낸 10년은 이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걸. 저희는 경상도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식당 일을 도우셨죠. 어린 시절 저는 늘 마당에서 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빨래를 걷다 말고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동생 밥 먹였어? 네, 엄마. 근데 오빠는 언제 밥 먹어요? 어머니는 마른 손을 털며 웃으셨습니다. 내 오빠는 공부해야 해서 나중에 따로 차려줘야 해. 너는 착하니까 알아서 먹지?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생활 기록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성적으로 보면 4년제 대학 충분히 가능한데 서울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좋은 데 갈 수 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철이는 서울대학 보내야 해. 수진이는 전문대나 취업해도 괜찮지? 어머니가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큰 놈은 집안 기둥이고 막내는 늦게 철들 거고 수진이는 착해서 제일 믿음직하잖아. 어디다 놔도 잘 살 거야.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칭찬 같아서 진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23, 저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 120만 원 중 80만 원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오빠 대학 등록금, 동생 고등학교 학원비, 집안 공과금의 생활비까지. 어느 날 야간 근무 들어가기 전에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달 등록금 좀 급한데. 고마워. 저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입가에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나라도 버텨야지. 가족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2015년 새벽 3시, 응급실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와 당뇨 합병증입니다. 장기 입원이 필요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병원에. 전화 너머로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 지금 회사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번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 지금 사업 시작하는 단계라 진짜 바빠. 누나가 좀 알아서 해줘. 나중에 병문안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옆에는 삐걱거리는 의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6개월 동안 제 일상은 이랬습니다. 새벽 5시 병원 도착, 어머니 기저귀 교체, 오전 8시 회사 출근, 늘 지각, 점심시간 병원으로 뛰어가 식사 도움, 저녁 7시 퇴근 후 다시 병원, 밤 10시 복도 의자에서 쪽잠. 어느 날 밤 11시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계속 이러시면 몸 상하세요. 다른 가족분은 안 오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이번 주 주말에 병원 올 수 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야, 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 미안. 동생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민아,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동생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누나, 나 지금 대구 출장 중. 다음 주에? 휴대폰 화면을 꺼놓고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 자판기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아빠. 내 오빠랑 수민이는 바쁜가 보다. 근데 너는 회사도 다니는데 매일 오니까 힘들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니까요.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한테 미안하다. 형제들 중에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엄마보다 먼저 내 걱정을 하게 되는 건 너뿐이네.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집 한 채밖에 못 남겨줘서 미안하다.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아버지 얼굴에는 미안함과 결심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6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빠와 동생은 마치 늘 곁을 지켜온 자식들처럼 울었습니다. 오빠는 영정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올걸. 동생도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 안정되면 효도하려고 했는데. 장례식이 끝난 뒤 주차장에서 오빠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엄마 간병 고생 많았어. 고마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 집은 우리 셋이 나중에 나눠 갖는 거지? 지금 건드리면 안 돼. 아버지 계시잖아. 저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효도는 같이 안 했어도 집은 같이 나눠야 되는구나. 어머니가 떠나신 후 아버지는 혼자 남으셨습니다. 전립선 문제, 심장 부정맥으로 병원 입퇴원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 요양보호사 알아봐야 할까? 오빠가 말했습니다. 야, 그거 돈 많이 들어. 아버지 연금으로 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집 개조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 나중에 팔 때 가격 떨어져.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에서 빠듯하게 돈을 모아 요양보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사업 자금이 막혀서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해. 아버지 카드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된대.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빠 카드를 왜? 누나, 이번만 좀 도와줘. 나 이번에 안 되면 진짜 망해. 아버지는 어차피 돈 쓸 일도 없잖아.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카드 명세서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 카드에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는데 명세서를 보니 익숙한 곳에서 결제가 여러 번 돼 있었습니다. 이거 수민이가 쓴 거네요. 아버지는 짧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구나.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겨우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빠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아버지 일로 얘기할 게 있어서요. 잠시 뒤 동생 아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우리도 갈게요. 중요한 얘기래요. 저는 휴대폰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버지 일로 가족회의를 하자고. 그날 저녁 오빠네 거실에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빠 부부, 동생 부부, 그리고 저. 오빠 아내가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뭐 그냥 그렇게 살았지. 오빠가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오늘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아버지 유언장 건. 동생이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누나, 우리 법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유류분 청구하면 우리도 받을 수 있대. 동생 아내가 한마디 보탰습니다. 맞아요. 법적으로는 자녀 셋이 똑같이 3분의 1씩이잖아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데도? 오빠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6분의 1씩은 받아야 맞는 거야. 오빠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언니,
아무리 간병 많이 하셨다 해도 우리도 나름대로 효도는 했으니까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수민아.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왜?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효도를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 우리가? 동생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도 명절에 가고 용돈도 드리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똑같이 나눌까? 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병원 바닥에서 잔 횟수 247일. 3으로 나누면 오빠 82일, 수민이 82일, 나 82일. 이렇게 나눌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대소변 받아들인 횟수 세다가 포기했어? 근데 오빠 수민아, 너희는 몇 번 했어? 오빠가 황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야 수진아, 우리도 바빠.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새벽 3시에 혼자 병원 복도에서 울어본 날. 수백 번. 이것도 3등분 할까? 오빠는 몇 번 울어볼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암 수술할 때 기억나? 병원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머릿속에서 10년 전 전화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야, 내가 장사해서 돈 좀 있다며. 내 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저는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오빠는 내 몸은 내가 책임지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아버지 유산은 똑같이 나누자고.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너는? 아버지 카드로 사업 자금 돌려막기 하다가 걸렸을 때 내가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 동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누나, 그건 그땐 진짜. 저는 그 말도 끊었습니다. 10년 동안 너희는 한 번도 병원에 같이 자지 않았어. 49제도 안 지났는데 벌써 집 이야기하러 모였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빠 수민아, 유류분 청구하고 싶으면 해. 변호사 선임하고 싶으면 해. 근데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가족이라고 부를 자신이 없어. 그리고 조용히 거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3개월 후 저는 가정법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결국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0일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변호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합의를 권합니다. 소송 길어지면 서로 힘들어요. 얼마를 주면 되나요? 각각 약 7천만 원씩, 총 1억 4천 정도면 됩니다. 저는 복도 큰 창문 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법정 안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합의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네. 오빠와 동생에게 유류분을 드리겠습니다. 오빠와 동생이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아버지 재산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서랍 한쪽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치니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2015.03 15- 수진이 병원비 대신 냄 300만 원. 2018.07 20- 수진이 요양보호사 계약 월 180만 원. 2022.11 3- 수진이 집 보일러 교체 250만 원.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큰 놈, 작은 놈한테는 대학 사업 돈 다 줬는데 너한테는 집밖에 못 남겨줘서 그래도 이거라도 줘야 내가 죽어서 눈을 감을 것 같구나. 저는 수첩을 꼭 쥔 채 그 자리에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명절날 저는 아버지 집에서 혼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오빠와 동생과는 그 사이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명절에도 기일에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 위에 밥과 술을 올리고 촛불을 켜는데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전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박영수 할아버지, 병원에서 같이 간병하던 최순자 아주머니, 동네 슈퍼주인 이민수 씨, 박 할아버지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양, 우리도 절 한번 올려도 되겠나? 아버님 생전에 내가 신세 많이 졌거든.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함께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방바닥에 둘러앉아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동생들이랑은 연락 안 와요?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바쁘신가 봐요. 이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단체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지? 추석 잘 보내.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유언장 한 장으로 저는 집을 받았지만 형제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내가 가장 초라할 때 곁을 지켜준 사람들, 끝까지 남아준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후회는 없습니다.